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라 제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지난해만 소매 매출 7%, 레스토랑, 판매가 외국산 탄산음료로 대체되었습니다. 특히 한식 음식점에서는 무려 68%의 소비자가 전통적인 미국 브랜드 대신 그것을 선택했죠. 글로벌 마케팅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식품문화학 교수 마이클 존슨은 우리가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는 방식이 무의식적 편향에 의해 얼마나 깊이 지배받고 있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된 브랜드 충성도가 단 한 번의 문화적 경험으로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유명 음식 유튜버 사라가 우연히 마주한 초록색 캔 하나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수백만 미국인들이 그들의 식탁 위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100만 유튜버 사라예요. 저는 언제나처럼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김밥과 코카콜라였죠.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댓글창에는 반가운 인사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김밥을 집어들고 단면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단무지의 노랑, 시금치의 초록, 계란의 노랑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예뻤죠. 한 입 베어물고 코카콜라를 마셨습니다. 익숙한 맛에 좋아였어요. 시청자들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댓글창에 계속해서 이상한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카보다 칠성이죠. 요즘 미국에서도 칠성이 대세라던데요. 김밥에는 코카가 아니라 칠성사이다가 찰떡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칠성사이다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유명한가요? 하지만 비슷한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점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시청자의 댓글이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김밥에 칠성사이다를 꼭 싸주셨어요.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나요. 이 말에 몇 년 전 한국 여행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서울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 저희 외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 도시락.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초록색 병의 맑은 음료수. 칠성사이다라고 하셨죠. 당시에는 그저 한국식 스프라이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느꼈던 그 묘한 조화가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김밥을 한 입 더 먹고 콜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달랐죠. 갑자기 코카콜라가 너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너무 진하네요. 김밥 맛을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댓글창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칠성을 마셔요. 칠성사이다는 한식과 완벽한 조화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라님, 평소보다 일찍 방송을 마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카메라를 끄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제서야 칠성사이다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 정말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뀐 걸까?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칠성사이다 미국 판매량. 화면이 밝게 빛났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트 매출 데이터, 외식업계 보고서, SNS 언급량까지 모든 수치가 칠성사이다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김밥, 불고기, 치킨류 음식점에서는 판매량 1위였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었을까요?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 보고서는 한식과 함께할 때 칠성사이다의 맛 프로필이 코카콜라보다 조화롭다고 분석했어요. 또 다른 연구는 칠성사이다의 탄산은 한식의 기름기를 정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년간 참석했던 한인 푸드 페스티벌, 한국계 친구 집 냉장고,
로컬 한식당에서 보았던 초록색 캔들.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칠성사이다였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큰 트렌드를 놓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브랜드 역사를 검색했어요. 롯데 칠성. 1950년대 서울에서 시작됐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음료였습니다. 단순히 코카콜라나 스프라이트 스타일을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제품이었던 거죠. 그것도 일부 미국 음료보다 먼저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산이라고? 제 목소리가 빈방에 울렸습니다. 왜인지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왜 저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탄산음료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특히 눈길을 끈 한 연구 결과는 칠성사이다의 맑고 깔끔한 탄산감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탄산음료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심리 연구에서 칠성사이다가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자료를 찾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칠성사이다의 성분표, 맛 프로필, 디자인 변천사까지 모든 정보가 새롭고 흥미로웠죠. 특히 주목했던 것은 칠성사이다가 한식과 함께 발전해온 역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 음식 문화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감정이 격해지자 일기장을 꺼내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진짜 맞는 걸까? 어쩌면 내 지식과 경험이 너무 제한적이었던 건 아닐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밤새 조사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칠성사이다. 진짜 어디서 왔을까?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설렜어요. 왜 이 음료가 저에게 이런 감정적 반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겪었던 힘든 시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칠성사이다의 심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읽으며 갑자기 제 자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시청자 수는 늘었지만 그때 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매 영상마다 체중 변화를 지적하는 댓글들, 먹방 유튜버의 건강 문제를 다룬 뉴스 기사들, 그것들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식단표를 짜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며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체중은 늘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악플은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팬이 남긴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칼로리 없고 깔끔한데 진짜 괜찮아요. 칠성사이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슈퍼마켓에서 초록색 캔을 발견했을 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캔을 열었어요. 첫 모금의 감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상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았죠. 콜라처럼 강하게 달지 않고 스프라이트처럼 레몬향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뜻하고 깨끗한 맛이었어요. 그날부터 하루에 한 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 허용된 스트레스 해소제였죠. 이상하게도 칠성사이다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었어요. 코카콜라는 더 이상 입에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이 힘들 때, 악성 댓글에 상처받았을 때, 체중 변화로 불안할 때마다 초록색 캔을 열었어요. 그 맑고 투명한 액체가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한국산이었다니, 미국 브랜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가 의지하던 것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근원에서 왔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존감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은 어떨까? 그것들의 진짜 기원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 영상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음료 리뷰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에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내가 마신 건 설탕이 아니라 문화였다.
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미국 브랜드만 신뢰했는지, 어떻게 칠성사이다가 제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에 대해 써내려갔어요. 글을 쓰면서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적 편견과 그것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관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미국 브랜드에 품었던 무비판적 신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여야 했을까요? 왜 탄산음료는 무조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소비 습관에 깊숙이 박혀있던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익숙한 걸 최고라 여겨왔던 거 아닐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미국 브랜드를 선택해왔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몇 달 전 한국계 친구 제시카의 집에서 있었던 삼겹살 파티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어봤는데 기름진 고기와 함께 제시카가 내준 초록색 캔 음료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심코 마셨던 그 한 모금이 지금 생각해보니 특별했습니다. 입 안에 기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설계된 맛이에요. 제시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식과 함께 발전해온 맛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코카콜라가 전통이 아니라 관성이었다면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햄버거, 피자,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칠성사이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한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산물이었죠. 그 맑고 깔끔한 맛, 적절한 탄산의 강도, 미묘한 단맛, 모든 것이 한국 음식과의 조화를 위해 세심하게 계산된 결과였어요. 병 색깔, 캔의 두께, 탄산이 터지는 방식까지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계예요. 제시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칠성사이다의 제조 과정, 성분 배합,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한국 음식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나왔을까?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표면만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냉장고에서 마지막 남은 칠성사이다 캔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캔 하나가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 역사적 맥락,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연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 마지막으로 캔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는 그저 맛있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와의 연결고리였죠.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문화적 발견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었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카 대신 칠성. 우리가 몰랐던 맛의 세계. 코카 대신 칠성. 이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솔직히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개인적인 발견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댓글창은 활기로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젊은 시청자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조합이 진짜였다고요? 우리 시절 김밥엔 칠성이었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추억과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댓글창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칠성사이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하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그저 다양한 의견 정도로만 여겼어요. 영상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한 반응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논쟁도 시작되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이스트 워리어 류라는 이름을 쓰는 중국 유튜버 류이청의 반응이었습니다.
류이청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칠성사이다는 중국 진사이다를 베낀 모조품이다. 그는 영상에서 저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제 시청자들은 저에게 그의 영상을 알려주었고 호기심에 시청해보았어요. 류이청은 1970년대 중국 신문 스캔본을 보여주며 진사이다 출시 1958년, 한국은 1965년 따라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격화되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발견한 정보들과 그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시청자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준비해두었던 두 번째 영상이 있었어요. 제목은 칠성사이다와 한국 식문화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속에서 그 영상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어요. 모니터 속 편집 화면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며 삭제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 논쟁에 개입하는 것이 맞을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자료가 정확하다면? 그때 한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단순한 음료수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어요. 단지 맛있는 음료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문화적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그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음식 문화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결심했습니다. 류이청의 주장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어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과 그 진실을 나누겠어요. 항상 존경해왔던 음식 저널리스트 네이선 브룩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차례였어요.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검색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롯데칠성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 번역하고 병 디자인 도면을 분석했습니다. 50년대 한국 사이다 광고 영상도 찾아냈어요. 영상은 흑백이었지만 그 속에서 칠성사이다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부 전자자료, 식품공업사 연표까지 확인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번역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한글 자료도 분석했습니다. 밤새 작업이 이어졌어요. 특히 류이청이 제시한 중국 신문 스캔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폰트가 일관되지 않고 이미지 해상도가 불규칙했습니다. 의심이 커졌어요. 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내 사실 확인 사이트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스캔본은 이미 중국 내 커뮤니티에서도 합성 이미지로 밝혀진 상태였어요. 진사이다는 실제로는 1980년대 로컬 제품이라는 중국 학술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진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칠성사이다는 1950년대부터 한국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정통 한국 음료였고 류이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더 생생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뉴욕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60대 한인 식당 사장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씨 사장님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기억을 나눠주셨어요. 그 시절 병사이다 박스 하나가 가족 명절이었어요. 어머니가 칠성사이다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아껴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김씨 사장님의 말씀은 칠성사이다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모든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만들 시간이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편집했습니다. 모든 주장의 출처를 첨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료 리뷰가 아니라 문화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침내 영상이 완성되었어요. 제목은 칠성사이다는 어디서 왔을까? 감각의 시작을 추적하다로 정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모든 출처가 정확한지, 논리의 허점은 없는지,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에 기반했는지. 영상 끝 부분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건 단지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억이고, 문화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어떤 문화를 존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이것은 단순한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의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는 동안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칠성사이다를 통해 발견한 이 문화적 통찰력이 앞으로 제 콘텐츠와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어요. 제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음식 저널리스트 네이선 브룩스가 류이청의 영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콘텐츠를 발표했어요. 자료 조작, 번역 오류, 거짓 캡처까지. 이건 문화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이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이선은 전문 저널리스트답게 체계적인 접근으로 류이청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냈고 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류이청의 채널은 유튜브 제재를 받았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그의 영상은 삭제되었고 SNS 계정도 잠정 중단되었어요. 중국 커뮤니티 내에서도 우리 이미지 망쳤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 영상 댓글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브랜드 다시 보게 됐어요. 등의 응원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진지하게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 영상에 한국어 자막이 추가되어 한국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인 유튜버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존중하다니라는 반응과 함께 현지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단순한 맛이나 브랜드를 넘어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후속 영상에서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정확히 설계된 감각, 기억을 살리는 맛, 그게 한국이 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덴티티와 기억을 담은 매개체입니다. 시청자 수는 계속 증가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공식 섭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식음료 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에 저를 출연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메일을 읽는 동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주제를 다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충분히 알고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온 손편지였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체가 정성스러웠어요. 사라님, 영상 잘 봤습니다. 한국 오시면 김밥 싸서 칠성사이다랑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어야 더 맛있다고요. 사라님이 우리 문화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콘텐츠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작업이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콘텐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Food with Story 감각의 근원으로 리브랜딩했어요. 더 이상 단순히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음료 뒤에 숨겨진 문화적 이야기를 발굴하는 스토리텔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김밥, 곤약 젤리, 불달볶음면, 그리고 칠성사이다. 각 음식과 음료가 어떻게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했는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적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의 맛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를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댓글창은 각자의 음식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멕시코 시청자는 우리 할머니의 살사 소스처럼 모든 맛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썼고, 이탈리아 시청자는 파스타 소스에도 지역마다 다른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죠. 라고 공감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방문은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외할머니가 계신 곳을 다시 찾아뵙고 싶었지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었죠. 이제는 단순한 다큐 촬영이 아니라 내가 마셨던 그 사이다의 고향을 직접 걷고 외할머니의 손맛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남은 칠성사이다 캔 하나를 캐리어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캔 하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감회가 새로웠어요. 단순한 음료에서 시작해 문화적 연결고리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인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일정이 없는 오후 시간을 활용해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캐리어에서 조심스럽게 김밥과 그 칠성사이다 캔을 꺼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사이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선명해졌어요. 이 조합은 몇 년 전 한국 외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그 맛 그대로군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기억과 문화의 시간 여행이었어요. 주변에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비슷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칠성사이다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문화적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였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롯데 칠성 공장 투어, 오래된 한식당 방문, 음식 문화 전문가 인터뷰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 외할머니를 찾아뵙는 시간.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 부엌에서 할머니는 다시 김밥을 싸주셨고 칠성사이다 병을 내어주셨어요. 이제는 그 맛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며 음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장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손에는 칠성사이다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질문이 날아왔어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 캔, 미국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한국이 만들면 달라요. 그리고 대단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문화와 이야기가 가득해요. 한 캔의 사이다가 제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카메라가 꺼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 이 문화가 만들어낸 작은 캔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문화적 탐험의 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운 겨울 프랑스의 아름다운 세느 강가. 여기서 앙뚜아라는 이름의 프랑스 여성과 한국에서 온 남성이 아침 일찍부터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강가 주변은 매우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강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주변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린 강가로 서둘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앙뚜아도 놀란 표정으로 그곳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박함과 걱정이 뒤섞인 듯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가에 도착한 앙뚜아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강가에 도착해 있는 한국인 남성을 보고 그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주말 오전에 세느 강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앙뚜아입니다. 제가 육군 부대에 근무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은 총망받는 군인이자 멋진 남자친구를 둔 프랑스 여성이지만 사실 제 꿈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언제나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어릴 적 겪었던 한 사건이 제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쉽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가고 집에는 늦은 밤에 만취한 상태로 돌아오셔서 폭력을 휘두르곤 하셨죠. 어머니는 퇴근 후 남자친구와의 시간을 더 중요시하셔서 가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 삶에서 제게 힘을 주고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은 오빠였어요. 오빠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고 어머니 대신 저녁을 준비해 주곤 했죠. 오빠는 제게 있어
세상의 전부와 같았어요. 저희 남매는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 입학은 저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기숙사 비용이나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저희 집 형편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담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어요. 저희 남매는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 좋은 사립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등록금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공립대학교를 선택하거나 사립대학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가난한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긴 했었죠. 저희 남매는 살 길이 공부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오빠가 먼저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저도 1년 후에는 현재의 성적을 유지해서 대학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고 행복하게 살 거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자 아빠와 엄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온 오빠에게 밥을 해주고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들의 덕으로 오빠가 대학에 잘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돈을 잘 벌면 잘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구역질이 나서 프랑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또 아직 대학에 가지 못한 저에게는 아빠와 엄마의 태도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오빠에게는 갑자기 상냥하게 대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밥 차리기 귀찮으니 밖에서 밥을 먹고 오라며 폭언을 하곤 했죠. 매주 주말마다 아빠와 엄마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오빠는 제게 항상 1년만 더 버티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대학에 가고 나서 주말에만 얼굴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마치 저를 혼자 남겨두고 멀리 떠난 것만 같았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저희 집에서 무언가 크게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아빠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있긴 했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달려갔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니 쓰러져 있는 오빠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엄마,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빠가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오빠에게 달려갔어요. 오빠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아빠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단 오빠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를 안고 제 방으로 가려는 순간 갑자기 아빠가 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내가 만만하냐며 술에 취한 채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빠가 평소보다 더 화가 난 모습에 저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납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한 군인 남성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그 군인은 아빠에게 돌진해 금세 무력으로 제압했고 제 상태와 오빠를 확인하더니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오빠는 이미 기절해 있었고 저도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오빠가 그동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저를 위해 작은 방을 구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빠가 집에 와서 아빠 엄마에게 동생을 데리고 집을 영원히 떠날 것이라고 말하다가 아빠가 흥분해 사고가 난 거였죠. 아빠가 오빠를 세게 밀쳤는데 오빠가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철철 났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 오빠를 옮기려는 찰나에 무언가가 깨지고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옆집에 사는 군인분이 달려와 저희를 구해준 거죠. 오빠는 다행히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에게는 저희 남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처벌이 내려졌죠.
그 사건은 정말 위험했지만 잘 해결된 건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빠가 별탈 없이 잘 회복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빠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군인분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남을 지키는 강인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영웅 대신 그 옆집 군인분이 제게는 영웅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이상형은 군인이 되었고 저도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죠. 결국 저는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복무하는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많은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전 무조건 군인과 연애하거나 결혼해야 한다고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체계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군인에게 끌렸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휴가 중에 우연히 만난 오빠의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30살의 한국인이었고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그는 군인처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났어요.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멀리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달려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 구급차가 보이면 차를 비켜준 뒤 재빨리 내려 교통정리를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는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는 등 남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여행 갔다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커플이 오랜만에 런던으로 2박 3일을 여행했어요. 파리 구경을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저희는 문 근처에 서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들어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자리가 없으니 못 앉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앞에 앉아있는 분에게 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먼저 온 사람이 앉아서 가는 건데 못 보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앞에 앉아있던 분도 동양인이었는데 흔쾌히 할머니에게 양보해 주시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서 별다른 고민 없이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런 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에겐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가 군인이 아니라는 거였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매력에 빠진 저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사랑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 강가 근처의 집을 구해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프러포즈를 하는가였죠. 그런데 제가 먼저 프러포즈를 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그날은 긴 휴가를 받고 남자친구와 강가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샌느 강가 근처에 집을 구한 이유는 평소에 물을 좋아해서도 있었지만 이곳이 다른 강에 비해 조용해서였죠. 슐과 수영, 다이빙은 금지되어 있고 공놀이나 캠핑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 뿐이었고 상대적으로 평온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가능한 한 매일같이 강 근처에서 운동을 즐겼죠. 그날은 휴가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강을 따라 걸으면서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는 본격적인 운동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에서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같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강가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과 인도가 바로 붙어 있어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였기에 저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거기다가 강이 수심이 꽤 깊어서 조금만 휩쓸리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구가 언제 물에 들어갔는지 수영을 하며 아이를 안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우선은 남자친구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부모님께 안전하게 인계했죠. 사태가 진정되자 긴장이 풀렸고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비상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대처한 것입니다. 조깅을 하던 제 뒤쪽에서 따라오던 남자친구도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는 아이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지를 따라 달리는 것보다 강으로 뛰어들어 수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판단력과 수영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4년간 군 복무를 한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해 거기서 적성이 맞아서 말뚝을 박은 후 중사까지 복무한 후에 전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육해공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다재다능한 기동부대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저는 소위에 임관할 예정이라서 따지고 보면 저보다는 낮은 계급이었지만 그때만큼은 그이가 마치 제 상사처럼 느껴졌죠. 그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결혼하자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그려오던 이상형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죠. 그동안 왜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군인으로 복무할 당시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사실 군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전우가 훈련 중 불의의 익사 사고를 당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떠오르는 게 괴로워 어느새부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굳이 자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고 했죠. 그러면서 과거 전후의 익사 사고를 눈앞에서 생생히 봐온 사람으로서 오늘과 같은 일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이더군요. 저로선 그런 사정이 모두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제게 남자친구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먼저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참 최근에 결혼해서 지내는 저희 오빠도 무척 축하해 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비록 부모님과는 몇 년째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진 않았지만 조만간 부모님께도 연락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반응이 어떠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곧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는데 엄청 긴장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어떤 식사 메뉴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게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결혼식 준비에 바빠 이만 가볼게요. 이후 결혼하고도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의사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요.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여기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이 수줍게 웃으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베이키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네덜란드에서 나왔는데요. 엄마를 좀 일찍 여의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요. 제가 8살 때부터 아빠가 혼자서 키웠는데 아빠는 열심히 일만 하면서 저를 키우려고 하셨어요. 절대 아빠를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어릴 때 아빠는 영어 선생님 하셨는데 저지아가 평균 월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도 따로 하고 학교를 따로 하면서 아빠가 저를 봐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맨날 기다리고 아빠 학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선생님이라 공부할 환경은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넌 조용히 있어 하면 막 계속 조용히 그냥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했어요. 아빠는 아무래도 혼자 버시니까 저를 키우기 위해 더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네덜란드를 떠나왔는데 아빠는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50년 넘게 지금 선생님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았었거든요. 컴퓨터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책이 유일한 친구고 바깥으로 잘 안 나가고 친구들이랑 별로 안 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외로웠던 그 시절들이 나중에 집순이 생활로 이어지면서 친구도 별로 없고 살짝 우울증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울증이 한참 심했을 때 할 게 없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런닝맨이요.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드라마는 사극이었어요. 한복의 단아한 모습들이 너무 예뻤어요. 예능 프로에서 드라마로 넘어가고 드라마에서도 문화로 넘어가고 역사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한국 드라마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잘 사는 걸 알아서 너무 부럽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능 프로를 보기 시작했고 많은 것들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는 건데 문화도 이해가 가고 다른 나라의 예능 프로를 보면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진 않거든요. 일단 일본처럼 기이하거나 야한 것들이 안 나왔어요. 일본은 막 남의 엉덩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실험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보는 사람도 재미없는데 일본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한국과는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봤던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도 많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보였고 제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또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드라마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자꾸 보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생활들이 보이잖아요. 물론 드라마가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한국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이공계열 과목에는 재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셨잖아요. 언어에는 재능이 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귀가 트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싶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덜란드 관광사에 취직했어요. 네덜란드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투어 가이드로 일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그 세계는 매력적인 사람들과 가슴 따뜻한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이 먹어보라고 주는 것들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는 옷이나 물품들이 제가 받는 월급 정도의 금액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사는 건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손님 중에 네덜란드에서 식품 산업 진출을 하고 싶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네덜란드 말과 영어, 한국어까지 한다는 것에 큰 흥미를 보이셨어요. 영어는 솔직히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빠 덕분에 기본적인 회화는 다 가능했어요.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의사가 없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가이드 일에 만족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미 가이드 일이 인센티브 때문에 네덜란드 의사보다 더 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한국에 온다면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물과 인상률만큼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셨어요.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생각은 저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제게 위안과 영감이 되어준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네덜란드에서 쌓아온
직장의 익숙함과 안정감. 아빠와의 친밀함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을 고민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보다도 돈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아이디어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텔레비전 화면이나 책을 통해 보는 먼 꿈이 아니라 제가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결정에 대해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제 마음이 제 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도약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부부에게 한국에서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부부는 기뻐하며 이주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를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거든요. 아빠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한국어를 배웠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아빠만 반대했어요. 가이드로 버는 돈도 이미 충분한데 꼭 한국에 가야겠냐고 슬퍼하셨죠. 저는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 한국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한국에 막상 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면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겠지만 바깥으로 포장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실망하지 말자라고 외치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살고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나라는 다 똑같을 거고,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모든 것 다 완벽할 거고, 모든 사람은 다 예쁘고 잘생겼고, 막상 한국에 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드라마에서 보던 것들이 환상이 아니었어요. 일단 밥만 먹어도 푸짐하게 안 나오는 곳이 없었고요. 물론 일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저는 한국처럼 체계가 잡힌 채로 일하는 곳은 처음 봤어요. 일단 네덜란드에서 일할 때는 시간에 쫓겨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일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가이드로서 엄격한 스케줄보다는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고 좀 더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간 엄수와 정리가 강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와 엄격한 스케줄 준수로 일관하는 한국의 업무 환경이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계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투어의 스토리와 문화적 통찰을 엮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식품 산업에 종사하다 보니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했고 지연이나 실수가 전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처음 몇 주 동안은 새로운 시스템과 루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효율성이 존중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시간에 잘 준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시간 관리가 느슨하고 체계적이지 않았던 이전의 업무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기대되는 세부 사항과 정확성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아이디어, 발표 심지어 업무 공간 정리까지 완벽에 대한 기대가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탁월함에 대한 추구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통장만 보면 기분이 나아졌어요. 저는 정말 그런 큰 돈은 처음 만져봤어요. 제가 일했던 회사는 처음에는 한국 식품들을 수출했었는데요. 나중에는 한국 화장품을 수출했어요. 그거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하니까 한국 화장품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업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던 한국 화장품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화장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았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트렌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는 네덜란드 전역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수입세와 기타 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일부 고가 제품은 네덜란드에서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면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네덜란드에서 데리고 와주신 사장님 내외분들께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출할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다가 달팽이 크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달팽이 점액은 한국 스킨케어의 인기 성분으로 치유와 활력을 되찾아 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콘셉트에 흥미를 느낀 저는 직업적 호기심과 스킨케어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에게 달팽이 크림을 선물했을 때 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다소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왜 이걸 사주는 거야? 돈 많이 번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들은 불신과 유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내 얼굴에 달팽이를 붙이는 거야? 미용보다는 정원과 더 친숙한 생물에서 추출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친구가 달팽이 크림을 사용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가 젊어지고 부드러워졌으며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사용하던 이 제품은 이제 스킨케어 루틴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빠한테는 가장 좋은 걸 선물로 드렸어요. 바로 홍삼이요. 홍삼은 동양에서만 먹는 건데 저는 명절 선물로 한번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 다리처럼 생긴 게 있어서 그다지 호감이 아니었는데요. 이 선물을 똑같이 받으신 회사 어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어른들 말을 들어서 뭐가 잘못된 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어른분들이 고른 식품들은 몸에는 진짜 무조건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홍삼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이상한 게 일단 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고요. 그 시기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요. 홍삼을 공복에 먹고 출근을 하면 밤에도 좀 더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홍삼을 선택했죠. 아빠를 위한 선물로 홍삼을 선택한 것은 동양 문화, 특히 한국의 풍부한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통찰력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홍삼은 웰빙과 활력의 상징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이 놀라운 뿌리를 처음 접했던 기억에 남는 휴가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빠를 위해 홍삼을 선택했을 때 저는 아빠께 건강 보조식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빠도 신기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몸에서 힘이 좀 난다고 하셨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월급의 최소 일시불 하는 제품일 텐데 그걸 나눠주면 어떡하냐고요. 아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도대체 돈이 어딨어서 그런 비싼 선물을 하냐고요. 저는 괜히 말했다 싶었죠. 이후에 아빠가 한국으로 오셨을 때 저는 아빠를 데리고 한의원에 모시고 갔어요. 한의원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는 현대적인 고급스러움과 전통적인 매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고급 호텔처럼 꾸며진 한의원은 평온함과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정교한 나무 조각이 벽을 장식하고 차분한 약초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고대 지혜와 현대의 편안함이 공존하는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한의원 직원들이 따뜻하고 정중한 절로 맞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은 따뜻하고 광택이 나는 나무로 덮여 있고 벽은 한국 민화의 한 장면을 묘사한 섬세한 수공예 벽화로 장식된 일련의 고요한 복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온화한 태도와 지혜로운 눈빛을 지닌 노련한 한의사가 아빠를 맞이했습니다. 한의사는 아빠와 건강뿐 아니라 생활습관, 식습관, 감정까지 세세하게 대화를 나누며 아빠를 매료시켰습니다. 한의사는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과 오행의 원리와 그것이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아빠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한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의사는 다양한 약초를 꼼꼼하게 고르며 약초의 특성과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익숙하게 받았던 빠른 상담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세심한 배려와 지식이 담긴 처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홍삼보다 더 비싼 한약도 가끔씩 보내드려요. 아빠랑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아빠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최근 한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하면서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목적지로서 한국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의 증가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첫째, 한국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은 구직자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발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이민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엄격한 비자의 요건, 더 철저한 신원조회, 더 자세한 신청서 검토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의 입국으로 한국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길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 좋게 지금보다 빨리 들어와서 쉽게 이민을 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한국어 공부를 하길 바랄게요. 어딜 가도 언어가 안 되면 취직하기가 힘든데요. 한국은 수출 강국인 국가라서 한국어와 해당 나라의 언어를 한다고 하면 취업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